네, 그래서 뭐 오늘 목표는 그냥 최대한 많이 나가는 게 목표거든요. 뭐 사실 오늘은 진도상의 목표를 정해놓지는 않았고, 오늘 2반에서 나가는 진도상의 이제 최대치가 뭐 내일 다른 반들의 진도상의 최대치를 결정하겠지. 뭐 저는 최대한 반별로 진도를 좀 통일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사실 2반은 그래서 해봅시다. 오늘 얘기할 거는 주 주제는 일단 개체군이고요. 그냥 개체군에 대한 내용을 쭉 빨리 정리를 해볼 건데, 개체군의 정의는 일단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지. 개체군은 당연히 생물적 요소 안에 들어가는 걸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생물적 요소 안에서 어떤 집단을 묶은 건데, 어떤 집단이었어요? 그치? 동종의 집단, 같은 종의 집단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조건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사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냥 어떤 생물 종을 봤을 때 이 전체적으로 그 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갖는 특징이 어떤 게 있을 것이냐를 얘기할 건데, 디테일하게 한 종 한 종을 따로 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모든 종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중에 제일 처음이 개체군의 생장곡선입니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생장에 대해서 꼭 좀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개체 입장에서 생장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 생장한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장이랑 같은 거잖아. 근데 이걸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개체의 생장은 주로 세포수가 늘어나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 너희가 나이를 먹으면서 뭐 더 똑똑해진다던가, 아니면 뭐 경험이 더 많아지면서 이것저것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던가, 뭐 이런 것도 성장이 될 수 있고, 단순히 키가 큰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성장이 될 수 있고. 근데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성장은 그냥 세포수가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장이라고 하는 건. 딱 그거랑 똑같이 받아들여줘서 개체군의 생장곡선도 결국 개체군의 생장이라고 하는 거는 수가 늘어나는 걸 얘기할 겁니다. 근데 개체는 개체를 이루는 단위가 세포니까 세포수가 늘어난 거야. 그럼 개체군은 뭐가 늘어나면 개체군이 생장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개체수, 그쵸? 개체군이라고 하는 게 개체의 집단이니까 개체가 단위가 되는 거지, 개체군에서는. 그래서 개체군의 생장곡선은 개체수가 되는 거라, 개체군의 생장곡선이라는 건 이제 개체수가 어떻게 늘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암소 한 쌍에 뭐 강아지로 할까요? 뭐 사실 강아지가 생식을 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개가 좀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그냥 뭔가 그래. 그냥 요즘 그냥 뭐 세상이 자꾸 단어를 되게 조심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 개라는 단어는 뭔가 어감이 센 느낌이라 강아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암컷 강아지, 암컷 개, 수컷 개, 수컷 강아지라고 하는 게, 저렇게 저 두 개체를 교배했을 때 그냥 우리가 제일 단순하게 저 둘의 생식 결과가 10개체의 새로운 강아지가 생기는 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때 태어난 개체들을 그냥 따로 우리가 밖에서 강아지를 추가로 데려오거나, 지금 여기 있는 강아지들이 따로 나가서 죽고 이런 거는 없다고, 따로 입양을 보내는 거나 이런 건 없이 그냥 실험을 쭉 진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이제 이 두 마리였던 강아지를 한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에는 이 둘에 의해서 10마리라고 생각하면, 한 세대에서 10마리가 나올 수 있다고 치면 10마리의 강아지를 낳았다고 일단 두고, 그리고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제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그럼 이 10마리가 뭐 사실 이거는 전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해야 되는데, 대충 그냥 암컷 5마리, 수컷 5마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10마리가 다음 세대에서는 어떻게 될 거예요? 몇 마리가 될 겁니까? 그쵸? 50마리가 되겠지.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 50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50마리도 여전히 그냥 25마리는 암컷이고 25마리는 수컷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또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250마리가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걸 함수로 표현하면 무슨 함수입니까? 지수함수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이 단순히 생각했을 때 처음엔 2마리로 개체를 시작했지만 그 한 세대당 요 늘어나는 숫자를 쭉 계산을 해서 그래프를 세워보면 지수함수의 형태,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개체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치?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 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되게 조건을 많이 붙였잖아요. 그냥 무조건 10마리씩 낳을 수 있어. 그냥 한 쌍은 무조건 10마리를 낳아 라고 하는 조건도 사실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로 절대로 밖에서 강아지가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강아지가 죽거나 나가지도 않는다라는 조건을 세워놨잖아.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10마리가 나왔는데 이 10마리가 5마리가 다 암컷이고 5마리가 수컷이래. 딱 성비가 나눠져 있대, 1대1로.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만 해도 이렇게 말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사실 쟤네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면, 이게 진짜 너희들 집에서 실험하는 거라고 해봐. 10마리만 넘어가도 어떻겠어? 일단 니들이 미칠걸? 그렇지? 일단 이걸 기르는 사람부터 미칠 거예요. 뭐가 엄청 많이 들어가겠어, 일단. 돈.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이 강아지가 10마리, 한 세대 더 가서 50마리쯤 되기 시작하면 그 집은 사람의 집이 맞습니까? 아니지. 사실상 그 집은 그냥 개집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 그러니까 먹이과 같은 문제도 생기고 공간 같은 문제도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250마리가 들어가긴 할까? 안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일렬로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책 꽂듯이 꽂으면 들어는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 사실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땐 이게 맞아. 근데 실제로 저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먹이가 됐든 공간이 됐든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생장 곡선은 어떤 형태를 갖냐면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프가 조금 초반부만 살짝 붙여주면 같은 점에서 출발해야 되고 이렇게 그리면 좀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일단 처음에 그려본 건 이론상의 생장 곡선이라고 해서 진짜 단순하게 그려본, 그러니까 원래 이 종의 개체들은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새끼가 몇 마리씩 나오더라. 그걸 통해서 진짜 단순하게 계산을 한 진짜 이론상의 생장 곡선인 거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럼 실제로 실험을 진행을 해보면서 이 개체군이 어떻게 늘어나나 실험을 진행을 해보면서 혹은 자연 상태라고 하면 그냥 관찰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실제 이 개체군이 어떻게 생장하는가를 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지극히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명칭인 건 맞는데 이론상 생장 곡선, 실제 생장 곡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문제는 주로 쓰는 표현은 이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직관적으로는 이거는 그래 이론적으로 하는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니까 이론상 생장 곡선이라고 했고, 얘는 실제로 그럼 이 개체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봤으니까 실제 생장 곡선이라고 했는데, 주로 쓰는 명칭은 이 이론상 생장 곡선의 생김새를 따서 제2형 곡선 혹은 제2자형 곡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실제 생장 곡선은 이 그래프의 생김새를 따서 S자형 곡선 내지는 S형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사실 좀 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원래 과학 이론들 같은 거 보면 이름이 되게 길거든. 실제로 이게 한글로만 봐도 되게 길어 보이는데 이게 영어로 바꿔놓으면 알파벳이니까 알파벳이 진짜 많아. 되게 긴데 대부분 보면 그거 풀네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름은 어쩔 수 없이 길게 짓지만 짧은 걸 좋아해. 다 그래서 축약으로 쓴단 말이야. 우리 앞에서 배웠던 TSH, TRH, 뭐 ADH 이런 거 다 축약어인 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짧은 걸 좋아해서 주로 쓰는 명칭이 이쪽입니다. J자형 곡선, S자형 곡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둘의 그래프에서 요 차이 나는 만큼을 뭘로 보겠다라는 거냐면, 그러니까 생각했을 땐 이랬는데 실제로는 이러면 이 차이가 나는 건 외부 요소 때문이겠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부 요소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먹이, 공간, 그치? 뭐 아니면 뭐 자연 상태의 포식자 같은 게 있으면 잡아먹혀서 개체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개체수가 조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생물 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저 개체수가 조절이 되는 저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텐데, 이걸 우리는 그냥 이 차이를 전부 다 환경 저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늘어나는 데에 대한 저항인 거지, 말 그대로. 그리고 그게 이제 환경적으로 생기는 저항이다라고 해서 환경 저항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 환경 저항에서 문제가, 환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원래 비생물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환경 저항 자체에는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즉 작용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비생물적 요소 얘기가 맞는데, 우리가 환경 저항을 얘기할 때는 작용과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해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럴 거 아니야. 아까 사실 먹이라고 하는 것도 초식동물이든 육식동물이든 결국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거니까 상호작용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환경저항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비생물적 요소만이라고 이렇게 한정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비생물적 요소라고 한정을 짓게 되면 이 환경저항 자체가 그냥 작용의 예가 돼버리는데, 그렇진 않다고. 이 안에서 세분화했을 때 작용도 있을 거고 상호작용도 있을 거고, 그런 전체적인 걸 통틀어서 그냥 우리가 환경저항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이 환경저항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한번 그냥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2마리일 때와 10마리일 때랑 50마리일 때랑 250마리일 때 중에 먹이와 공간 중에, 아니 둘 다 사실 먹이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언제가 제일 모자랄까? 250마리일 때가 먹이도 제일 모자라고 공간도 제일 모자랄 겁니다. 그쵸? 만약에 다음 세대로 가서 개체수가 더 늘었어. 1250마리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1250마리 맞냐? 맞네요. 그러면 더 모자라지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경 저항은 어떻게 보냐면 개체수가 어떨수록 많을수록. 근데 개체수가 많을수록은 다른 얘기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요, 개체군의 크기가 클수록.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체군의 크기가 클수록, 개체수가 많을수록 환경 저항이 크다라는 거가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환경 저항은 그 개체군의 개체수에 혹은 개체군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론상 생장곡선하고 실제 생장곡선, J자형 곡선과 S자형 곡선의 차이를 환경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면 갈수록 커지는 걸 관찰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프상에서만 봐도. 그렇잖아, 이 차이가 환경 저항이니까. 근데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똑같이 실제 생장곡선도 2마리로 시작할 거고 이론상 생장곡선도 2마리로 시작할 거니까 이땐 개체수 차이가 안 나지. 그럼 이때는 환경 저항이 있는 거게 없는 거게? 그래도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기 편하게 저 차이를 환경저항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는데, 근데 결국 환경저항을 우리는 앞에서 개체수랑 비례하는 이 개체들한테 주는 외부 요인들을 전부 다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개체수가 2마리가 아니라 심지어 1마리여도 환경저항은 일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생장곡선 그래프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딱 정리하고 가면 되는 게, 이제 이 실제 생장곡선 S자형 곡선은 개체수가 일정해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 일정해지는 시점의 개체수를 그 환경 수용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다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는 게 이름만 보면 힘이야. 그치? 환경 수용력이니까. 그래서 어떤 그냥 개념적인 거고 그냥 어떤 우리가 계산하거나 수치화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생기는데 환경 수용력은 그냥 그 개체군의 최대 크기를 얘기합니다. 즉 개체수예요, 저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생장 곡선을 그렸는데 뭐 예를 들어 강아지가 있어. 그럼 강아지가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 개체수가 1000마리더라 라는 결론을 얻었다 라고 하면 이 1000마리 자체가 환경 수용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체수가 그냥 환경 수용력이에요. 오케이? 네, 그렇게 되는 건데 덥지? 일단 그래서 이제 거기 그래프 거기 뭐냐 뭐 공지 기준으로는 18페이지고요. 뒤로 쭉 넘겨서 답지 쪽 기준으로 얘기하면 어디냐 24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1번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 되는 거고 거기 이제 다 정리가 돼 있죠. 개체군의 생장은 개체 수의 증가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개체군 내의 개체 수를 이제 증가를 얘기하는 건데 이론적 생장 곡선은 J자형을 갖는 곡선, J자 곡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밑에 실제 생장 곡선은 개체군의 실제 생장 곡선인데 S자형을 갖는 곡선이고 두 곡선의 차이는 이론적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의 차이 딱 이 차이가 이제 환경 저항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개체가 한 마리라도 존재할 때 개체에게 작용하는 모든 요인을 말한다 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거기다 추가를 해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작용뿐만 아니라 상호작용까지 같이 봐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작용으로 한정짓지 않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이게 작용이라는 걸 외웠어야 되는데 요즘은 외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기도 해요. 요소가 두 가지로 늘었으면 질문을 잘 안 해요. 굳이 뭐. 그 다음에 실제 생장 곡선에서 환경 저항이 최대가 돼요. 개체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 사실 뭐 환경 저항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여러분 환경 저항이 최대가 된다 무슨 뜻이게? 개체수가 최대라는 소리죠. 저기 환경 저항은 개체수에 비례하고 그럼 환경 저항이 최대면 개체수도 최대인 거잖아. 그래서 환경 저항이 최대가 되어 개체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을 환경 수용력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개체수예요. 그 최대의 개체수가 환경 수용력이에요. 표현이 다른 거고. 다음은 이제 생존곡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존율 말고는 생존 개체수가 나나?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생존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좀 되게 이론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래프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번 해석해 볼 여지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세대의 시작을 볼 수 있는 개체군의 크기를 잡아. 근데 사실 그 개체군의 크기는 종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금 여기는 다 서로 다 나이도 다르고 다 이렇게 따로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냥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완전 사람이 살지 않던 무인도에 가서 딱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나이대도 다 비슷해. 그러면 그 다음 세대도 결국은 다 비슷한 시기에 형성이 될 거잖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 실험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딱 그 다음 세대가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출발. 이렇게 전제를 하고 가는 건데, 사실 여기서 전제를 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같은 걸 사람이 아니라 개미로 한다면 똑같이 100마리에서 출발해서 한 세대를 했어도 그 첫 번째 세대가 개체수가 엄청 많겠지. 개미는 알아 엄청 많이 낳잖아. 그치? 그리고 꼭 사람이랑 개미만 비교 안 해도 방금 얘기한 강아지, 개 같은 것만 해도,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강아지로만 봐도 사람보단 더 개체수가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개체수가 서로 다 되게 많이 천차만별이 날 텐데 그냥 그 개체수도 일단 다 통일해줘. 그리고 이제 여기 상대 수명이라는 것도 비슷한 형태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실제 수명 같은 경우는 개체마다 수명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리고 그 차이가 너무 커. 곤충 같은 애들은 뭐 길게 사는 뭐 매미 이런 애들은 몇 년씩도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곤충은 전반적으로 수명이 되게 짧아.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명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 예를 들면 뭐 하루살이 이런 애들 수명 되게 짧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걔가 성체로 존재하는 수명이 짧은 거지, 애벌레는 되게 오래 살거든. 그래서 총 합치면 꽤 길거든. 근데 그래봤자 사람에 비하면 엄청 짧잖아. 그래서 이 수명을, 진짜 모든 생물의 수명을 가지고 생존 곡선을 그리면 그래프가 너무 서로 다 중구난방으로 나와요. 그래서 상대 수명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모든 생물의 수명을 다 똑같다라고 가정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수명을 100살로 놓으면 뭐 강아지의 수명이 뭐 10년이면 그걸 이제 100살로 보는 거지. 근데 사실 이런 계산법 우리 평소에도 많이 하지 않아?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강아지의 1년은 사람의 몇 년과 같다? 몇 년과 같다 그러지? 보통 한 7년? 그 정도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왜 10년 된 강아지, 10년 동안 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70살이다, 뭐 사람 나이로 막 60 몇 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이 상대 수명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모든 생물의 최종적인 수명이 다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애들은 수명을 쭉 늘려놓고, 수명이 그것보다 너무 긴 애들은 또 오히려 쭉 이렇게 좀 단축을 해서 상대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리고 모든 개체수의 시작도 똑같다라고 했을 때 각각 일정 시간이 지날수록 개체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 개체군 안에서. 그래서 그걸 진짜 그냥 그래프를 그린 건데, 신기하게 이 그래프의 형태가 딱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린 위에서부터 1형, 2형, 3형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제일 위에 있는 1형은 어떤 특징을 갖는 겁니까? 사실 지금 이거는 딱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봐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1번 그래프의 형태를 갖는 개체군들은 어떻다는 거야? 보면 어릴 때 죽는 개체수가 어때요? 많아, 적어? 네, 물론 이제 잠시만 그래프를 살짝만 고쳐보면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생겨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체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점점 이렇게 줄어들긴 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거. 그래서 1형 곡선을 갖는 애들은 어렸을 때 생존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수명이 이 나이를 얼마 안 먹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 개체수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체수가 팍팍팍팍 줄어들다는 얘기는 나이를 먹으면 죽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면 평균적인 수명이 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형은 이런 특징적으로 얘기할 게 없는 굉장히 신기한데, 이 형은 그러면 뭐란 얘기냐면,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생존하게 되는 이렇게 죽는 애들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어떻다라는 얘기야? 비슷하다, 일정하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좀 특이한 이형 곡선을 갖는 애들도 있고, 이형은 사실 직선 형태긴 한데 그래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세부적으로 보면 곡선이니까. 그리고 삼형은 어떠냐면 어릴 때 개체수가 팍 줄어들어. 그렇다는 소리는 어릴 때 생존율이 어때요? 네, 확 어릴 때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살아남은 애들은 좀 길게 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삼형 곡선을 갖는 애들도 존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흔히 1형과 3형 중에 평균 수명은 누가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네, 1번이 길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1번은 주로 어릴 땐 잘 안 죽고 나이가 들어서 죽고, 3형은 어릴 때 와장창 죽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럼 그냥 절대적인 일반적인 그냥 수명이 1형이 3형보다 크다, 이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맞다 틀리다를 그냥 정의하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거북이가 수명 되게 긴 거 알지? 그렇죠? 여러분 그 십장생이라고 아십니까? 물론 십장생은 과학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십장생 몰라 뭔지? 십장생이 10가지 오래 사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십장생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십장생에는 돌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별로 과학적이진 않아요. 생물이 아닌 것도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아 얘네들은 봤는데 와 진짜 인간보다도 수명이 길고 되게 오래 살더라, 이런 애들을 넣어놓은 건데, 이제 돌이 생명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됐으니까 돌 이런 거 집어넣는 거지. 사람보다 오래 버티니까. 그래서 뭐 여기 십장생 보면은 학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근데 이 십장생에 거북이가 들어가요. 실제로 거북이의 수명은 그 오래 살아남는 애들은 인간보다 오래 살아남는다고 볼만 하거든, 충분히. 근데 거북이는 삼형곡선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굉장히 죽을 만한 위험 요소들을 다 견디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오래 산다는 거라서, 이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절대적인 실제 수명과 무조건 같이 가는 얘기는 아니고요. 애초에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상대 수명을 기준으로 그려놓은 거니까. 그래서 수명이 길다 짧다보다 이 생존곡선의 해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럼 1형 생물이나 3형 생물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의 얘기가 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1형과 3형 중에 누가 더 새끼를 많이 낳을까요? 그치, 3형. 왜? 1형은 어린 새끼들의 생존율이 어때요?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낳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조금만 낳아도 생존율이 높다 보니까 걔네들이 멀쩡하게 성체로 커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3형은 어때? 어릴 때 생존율이 너무 낮단 말이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엄청 많이 낳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막 80%가 죽어도 한 막 100마리 이렇게 돼버리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막 1000마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1000마리에서 90%가 죽어도 100마리가 남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식을 하는, 증식을 하는, 번식을 하는 게 삼형곡선을 갖는 생물들의 특징인데,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수명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1형은 어릴 때 생존율이 높아, 3형은 어릴 때 생존율이 낮아. 그래서 1형은 자손을 굉장히 많이 낳을 필요가 없고 적게 낳아. 근데 3형은 자손을 굉장히 많이 낳아. 이런 특징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형에 해당되는 거는 사람을 포함한 우리가 흔히 이제 대형 포유류 전반이 다 여기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포유류인 건 알고 있지. 그럼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나 모르나?
포유류가 뭐게? 요거보다 요게 더 맞는 말이에요. 새끼를 낳는 으로 원래 썼었거든. 그리고 그렇게 그 개념으로 많이 사용해요. 누구만? 비생물학자들만. 그러니까 원래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 걸 포유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알 낳는 포유류가 있거든. 오리너구리. 오리너구리는 포유류예요. 근데 알을 낳아요. 뭐 누구만 그래. 아, 오리너구리는 그 뭐 조류랑 포유류 사이라고 하던데 아닙니다. 포유류입니다. 애초에 포유류라고 하는 분류 자체가 알 낳고 새끼 낳고 이걸로 나눈 게 아니라 젖먹이 짐승을 포유류라고 불러요. 근데 오리너구리 같은 경우는 알로 낳긴 한데 알이 깨고 나와서 나온 새끼한테 젖을 먹여요. 그러니까 포유류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대형 포유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자면 막 포메라니안 이런 거 있잖아요. 귀엽잖아. 걔는 대형 포유류일까 아닐까? 맞아요. 걔 정도는 큰 거 맞습니다. 왜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중에서 사실 포메가 됐든 그 정도 동물 크기가 됐으면 이미 꽤 커요. 그러니까 사실 포유류는 중형 포유류 이런 건 없고요. 대형 포유류와 소형 포유류로 나누는데, 소형 포유류는 흔히 얘기하면 설치류, 쥐들이거든. 그래서 쥐보다만 크면 다 대형 포유류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쥐의 범주가 우리 걔 누구냐? 뉴트리아, 그렇죠? 뉴트리아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은 좀 막 푸들이나 이런 좀 몸집이 작은 강아지보다 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는 조금씩 빼놓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류상 대형 포유류라고 부르는 애들은 그냥 몸집이 큰 포유류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실 원래 가장 생물학적인 특징, 대형 포유류들의 생물학적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이제 뒤에도 한번 정리할 거지만 가족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형 포유류들은 전반적으로 새끼를 낳는 한 세대가 낳는 개체수, 새끼의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가족 생활을 통해서 이 새끼 개체들의 생존율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명에 해당되는 애들, 아까 얘기한 뭐 거북이라던가 뭐 어류 이런 게 이제 또 사명의 대표적인데, 걔네들은 어떻냐면 알을 낳아. 그리고 튀어요. 니모를 찾아서 구랍니다. 막 부모가 막 자식을 돌봐주고 물고기 간에 그런 거 없어요. 실제로 너네 구피 뭐 이런 거 길러본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데, 걔네들 먹이 제때 안 주면 막 어미가 새끼 잡아먹고 새끼가 어미 잡아먹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모 개체가 자손 개체를 보호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가족 생활을 하는 그런 데에서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가족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대형 포유류한테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릴 때 생존율이 올라갔고, 그래서 일형 곡선이 나타났고, 그래서 새끼를 적게 낳아도 되고, 이런 흐름인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사명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이제 어류나 양서류를 포함해서 뭐 파충류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파충류는 사실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긴 한데 그냥 대충. 그래서 이런 애들 포함해서 뭐 우리가 뭐 사실 생물학적인 분류는 좀 다르니까 따로 일단 적어 볼게요. 곤충, 그리고 거미, 진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곤충, 거미, 진해 이렇게 따로 외울 필요 없고요. 어차피 객관식으로 풀 거잖아. 그래서 대충 벌레라고 묶읍시다. 버러지. 이거 묶으면 될까요? 실제로 뭐야? 그러니까 곤충이라고 하는 건 뭐 개미나 꿀벌 뭐 이런 걸 얘기할 거고, 거미 이런 것도 원래는 거미류라고 하는 따로 분류가 있을 거고 따로 있긴 한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벌레라고 느껴지는 건 다 사명이겠지. 실제로 벌레들은 어때? 알 그냥 놓고 알 주변에서 뭐 있지도 않아요. 그 부모 개체가. 실제로 여러분들은 겪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이 이제 7층이라서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렇게 낮지도 않거든. 근데 하필이면 우리 집 앞에
제 그 12단지, 제가 12단지 사는데 12단지에는 그 이제 바로 아파트 주변으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으니까, 물론 사실 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우리 딱 거기 아파트 단지에, 우리 아파트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거의 제 창문, 우리 집 창문 되게 옆으로까지 자라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방충망을 봤는데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거든? 그게 노린재 알이래. 기분이 진짜 너무 나쁜 거야. 그래서 이제 불로 다 지져서, 그걸 이제 불로 다 지지고 이렇게 털어내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불로 다 지져서 털어냈어. 근데 내가 그러고 나서 다시 검색을 해놨으니까 그게 노린재 알이라는 걸 확인하고 불로 지져서 떨궈 놨어. 그러고 나서 이제 검색했던 걸 다시 마저 봤는데, 내가 지진 건 색깔상 빈 거라고 하더라고. 내가 발견했을 땐 그 안에서 이미 미니 노린재들이 다 나온 거지. 우리 집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걔네들은 이제 알을 놓고 나면 굳이 그 알 주변에서 그 알을 이렇게 뭐 키워주려고 한다던가, 뭔가 먹이를 추가적으로 공급해준다던가 이런 일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알을 엄청 많이 낳지. 그런 게 사명 곡선을 갖는 애들의 특징이더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게 2번인데, 그래서 2번은 딱히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은 보통 어떤 애들이냐면, 그러니까 1번은 대형 포유류고, 얘네들은 보편적으로 천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형 포유류의 천적이라고 하면 끽해봤자 지들끼리인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사명인 애들은 어떠냐면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은 천적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잡아먹혀서 죽는 애들이 사실 대부분이지, 어릴 때 죽는 거. 근데 이 형은 어떠냐면 대형 포유류처럼 몸집이 크거나 가족 생활을 하는 것까지는 아닌데도 천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애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조류 들어가지. 자, 조류 같은 새들은 천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걔네들도 기르게봤자 지들끼리잖아. 근데 가족 생활을 되게 강하게 하고 그러진 않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새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조류도 일단 넣을 거면 넣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외우는 거는 2번 곡선에 해당되는 거는 소형 포유류를 위주로 좀 외웁니다. 쥐나 다람쥐, 뭐 생쥐, 뭐 이런 것들. 소형 포유류들은 천적은 많지. 근데 보통 천적들이 저 작은 포유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 자체가 좀 드물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당장 나가서 사냥을 해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생물이 있는데, 되게 여러 생물이 있는데 갖다 보내놓고 여러분들한테 뭐 창 같은 걸 들려주고 가서 사냥을 해오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은 돼지 잡아올 겁니까? 쥐 잡아올 겁니까? 돼지를 잡겠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포식자라고 하는 애들은 대형 포유류를 잡는 걸 선호하지, 소형 포유류를 잡는 걸 선호하지 않고, 잡으려고 해도 잘 안 잡히잖아. 여러분들 집에서 쥐 낳아본 적 없지? 저도 집에서는 쥐가 낳아본 적은 없는데, 뭐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려는 쥐가 막 도망친다던가 하면 쥐를 잡아야 되거든. 뭐 아니면은 뭐 실제로 길에 가다가 이제 쥐가 막 뛰쳐나왔고 막 어디 틈에서 틈 사이로 뛰어가는 쥐만 해도 엄청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뭐 생존율이 이 대형 포유류 같은 애들보다는 좀 떨어지긴 해도 그래도 기본적인 생존율이 좀 높은 편인 거죠. 그냥 딱 그 정도로 그냥 한번 생각만 해두시면 되고, 딱히 쟤는 질문할 것도 별로 없고 해서 어떤 애들이 저게 해당되지만 외우면 되는데, 소형 포유류 말고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테니까 꼭 한 번씩은 짚고 가야 될 게 말미잘이랑 히드라 이런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미잘, 히드라 동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말미잘, 히드라랑 같은 동물군에 속하는 동물이, 쟤네들이 이제 자포동물이라고 하는데, 쟤네들이랑 같은 동물군에 속하는 동물이 그 산호가 있어요. 산호도 동물이거든. 그런 애들은 말미잘이 뭐예요? 너네 말미잘 먹는다라는 거 딱히 본 적 없잖아. 그리고 원래 말미잘하면 니모 집이잖아요, 니모 집. 여러분 이제 니모 잘 모르나? 아무튼 크라운피쉬 집인데,
말미잘 같은 경우는 촉수에 독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냥 누가 딱히 잡아먹질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갖고요. 히드라는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 것보다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에 히드라라고 검색 한 번만 해보세요. 물론 검색하면 이제 딱 두 가지 종류가 나올 텐데, 하나는 이제 게임에 나오는 걸 테니까 그건 다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생물 히드라가 뭔지는 되게 방대하게 정보가 나올 겁니다.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징그럽다고 해야 되겠죠.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딱 요 정도가 2형에 해당된다. 2형은 저런 애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됐어. 끝.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 이제 교재 보시면은 1형 생존 곡선 하면 주로 가족 생활을 해서 개체의 초기 사망률이 낮은 생물들이 해당된다. 뭐 반대로 초기 생존율이 높은 이렇게 기억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초기 사망률이 낮으니까 자손의 수가 적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대형 포유류. 그러니까 저는 하나 얘를 외우는 것보다 그냥 대형 포유류라고 묶어서 외우길 바라긴 하는데, 그 뭐 포유류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동물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책에 있는 것 정도 그냥 한번 쭉 훑어서 외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코끼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형 생존 곡선을 갖는 건 시간에 따른 사망률이 일정하다라고 하고, EX 소형 포유류, 뭐 조류, 히드라, 말미잘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형 생존 곡선, 개체의 초기 생존율이 낮은 생물들이 해당된다. 그러니까 얘는 초기 사망률이 높은,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시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자손의 수가 많은 게 특징인데, 어류, 곤충, 어패류 하면 이제 보통 사실 어패류라는 표현은 틀리긴 했는데 패류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만 아무튼 뭐 조개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렇게 되겠고,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럼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2형 생존곡선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합니다. 자, 2형 생존곡선을 가진 생물이 있어요. 자, 이 생물이 이 기간 동안 죽는 개체수와 여기 1번 기간, 요게 1년 정도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도 1년 정도야. 2번 요 2번 구간 또 1년 정도 동안 사망하는 개체수가, 이때 사망하는 개체수와 이때 사망하는 개체수가 같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게 틀린 말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에요? 사실 이 그래프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여기 적진 않았지만 거기 프린트에 있는 걸 보시면요, 거기 교재에 있는 걸 보시면 Y축 봐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칸을 보면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한 칸당 간격이 같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Y축을 보시면요 1000, 100, 10, 1 일정 간격으로 떨어지는 개체수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사망률은 일정한 게 맞아요. 생존율은 일정한 게 맞아요. 일정 비율, 이 비율은 계속 유지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죽는 개체수가 같지는 않아. 애초에 Y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선생님, 저희는 원래 함수라는 걸 배울 때 이게 1, 2, 3, 4, 5 이렇게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럼 이건 그래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혹시 그래프에 그 Y축이 왜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뭐 뭘로 하면 이렇게 되게? 이거 그냥 진짜 그래프 그리는 툴은 사실 뭐 한글, 뭐 워드 이런 것만 이용해도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거든? 툴에다가 이 수치를 넣어서 진짜 딱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대로 뽑아낼 수 있거든? Y축이 뭐면? 이거 뭐 하면 돼? 로그 취하면 정확하게 여기 나온 대로 되지. 로그 1이 0이잖아. 그래서 원점이 되는 거고요. 로그 10이 1일 거고, 로그 100이 2일 거고, 로그 1000이 3일 테니까 정확하게 이 칸이 되는 거죠.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로그를 취해서 그렇다라는 걸 질문하진 않을 건데, 이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건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몰라, 여기는 이제 과학으로 나중에 과학과 관련된 전공을 하지 않을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과학과 관련된 전공을 한다 그러면 니들은 대학 가면 그릴 그래프는 대부분 다 로그 취해서 그릴 겁니다. 그래서 그래. 아무튼 이건 그냥 한번 들은 얘기고 넘어갑시다. 아이고. 그러면은 잠깐만 쉬자. 그렇지? 좀만 쉬었다가 합시다. 이 뒤에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체군 내 마지막 거기 그 뒤에로 있는 과정은 이 내용들은 한동안은 그냥 그 프린트를 보면서 한번 쭉 정리를 그냥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지 페이지 기준으로 25페이지가 되어 있는 공지 페이지 기준으로는 아마 한 19페이지쯤 될 것 같은데 아니네요. 전혀 아닌가? 뭐 그래 19페이지 맞네요. 19페이지쯤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어느 쪽으로 보시든 상관없고 거기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이제 여기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 나와요. 이게 주제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는 그냥 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건 전부 다 상호작용이 들어갈 거야. 근데 이게 뭐 범주를 나눠보면 개체와 개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물학 여기서 정리를 생태계 파트에서 정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정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개체와 개체 간의 상호작용은 뭐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듣고 있어요. 이런 것도 상호작용이니까. 근데 이거는 딱히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걸 조금 더 크게 가져가서 이거랑 사실 같은 얘기긴 한데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 있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나누는 걸 좀 더 선호하는데 체계 분류로는 이 개체군 간 상호작용을 군집 내 상호작용으로 나누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서로 같은 종끼리 상호작용하는 것과 서로 다른 종끼리 상호작용하는 걸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서로 다른 종끼리 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개체군과 개체군이 상호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개체군의 크기 이런 거 있잖아. 혹은 개체군의 생존 이런 거에 영향을 주게 될 거고 개체군 내의 생존은 이런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 그런 것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서 되게 단순한 것들이 많아요. 물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태학자가 돼서 생태학적인 연구를 한다고 치면 사실 밑에 거보다 위에 게 훨씬 복잡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깊게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 거기 그냥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언급했었던 가족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연관계의 개체들이 집단을 이루어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가족생활의 대표적인 예는 따로 정리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대형 포유류는 대부분 다 가족생활합니다. 뭐 사람 이런 거 집어넣어도 돼요. 사자 이런 것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밑에 그냥 바로 넘어가서 텃세. 자, 텃세라고 하는 게 먹이나 서식 공간 등을 독점하여 이 텃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사람들도 많이 하잖아. 여러분 텃세 많이 요즘엔 텃세 부릴 일도 딱히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너희들은 뭐야 집단과 집단이 섞이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근데 텃세라고 하는 건 뭐 대표적으로 이 집단 안에 인원이 있었는데 이 집단에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었을 때 그 새로운 사람이 유입된 거에 대해서 배척하려는 행동, 이게 이제 텃세가 되는 거지. 근데 텃세라고 하는 게 왜 일어나냐면 텃세가 왜 일어나게? 너네 주변에 뭐 너네가 텃세를 부려보거나 혹은 너네가 텃세를 겪어본 적이 있나? 딱히 없나? 사실 이제 학생 때까지의 그 인간관계 상호작용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꽤 복잡하지만 학생만의 복잡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이게 좀 더 가서 너네들이 뭐 실제로 이미 좀 경험을 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뭐 알바 같은 걸 한다던가 하면은 되게 많이 겪게 돼요. 특히나 이제 사회생활 같은 걸 하면서 많이 겪게 되는 거지. 그런 알바 같은 걸 하다 보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기존에 알바하던 알바생들이 좀 오랫동안 같이 알바를 하고 있었어. 근데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텃세를 부리죠. 근데 이 텃세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새로 온 개체를 배척하는 게 텃세거든요. 근데 사실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사람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오게 되면서 관심을 나눠 갖게 될 테니까. 이런 게 이제 텃세의 이유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생물 단계로 내려가 보면, 그러니까 사람 말고 좀 더 넓게 다른 생물들에 대해서까지 보면 개체 수가 늘어나면 뭐야? 먹이를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나눠 먹어야 되든 공간을 서로 나눠 써야 되든 하는 그런 이유들로 배척하는 게 텃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막 니들이 막 너희들 방에 갑자기 누가 같이 살아야 된대. 그럼 그 사람이 같이 사는 게 너무 싫어갖고 그 사람이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 자꾸 막 난 싫어 막 이러면 그거 텃세입니다. 그러니까 텃세라고 하는 게 사실 인간의 지극히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 거죠. 텃세는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생물학적인 본능이 텃세인데, 근데 텃세 하면 알겠어. 텃세의 내용은 이런 건 알겠는데 텃세 하면 우리가 문제에 나올 때 주로 키워드로 쓰는 게 뭐냐면 딱 거기에는 세력권을 확보하려 다른 개체를 배척하는 것. 이 세력권이라고 하는 게 이 텃세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어떤 일정한 바운더리, 어떤 공간을 이 세력권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흔히 볼 수 있는 게 동물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우리 흔히 영역 표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역 표시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일종의 텃세가 되는 거지. 내가 오줌을 싸놨어. 그럼 여기 내 냄새 나지? 그럼 여기 내 영역이거든? 그러면 넌 들어오지 마. 텃세잖아. 배척하는 거지. 일로 어떤 다른 개체가 들어오는 걸. 그래서 얘는 요 다음에 종래 경쟁을 최소화하는 상호작용. 종래 경쟁은 이제 뒤에서 또 자세히 얘기할 거지만 일단 그 종 안에서 경쟁하는 걸 얘기해요. 종래 경쟁, 사실 여러분들 지금 다 종래 경쟁 하고 계신 거죠. 그치? 사람은 상호 간에 다 종래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종래 협업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같은 종인 개체들끼리 경쟁을 하면 종래 경쟁이 되는데, 이 텃세는 굉장히 특이한 게 서로 배척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종래 경쟁을 최소화하는 상호작용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경쟁이라는 게 있고, 경쟁은 크게 종래 경쟁이라는 것과 종간 경쟁이라는 걸로 나뉘어요. 서로 다른 종끼리 경쟁하는 것과 같은 종끼리 경쟁하는 것. 그랬을 때 후에 다룰 거지만 이 종간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나 종간 경쟁의 특징들, 이런 거는 이제 후에 다룰 거고요. 이 종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텃세라는 거지. 왜냐면 내가 세력권, 그러니까 내 생활권 안으로 제가 들어오지 않으면 쟤랑 나랑 직접적으로 경쟁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같은 공간, 같은 생활 반경 안에 살게 되면 경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애초에 경쟁을 안 하려고 배척하는 겁니다. 배척 자체가 경쟁 행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척하는 행위인 텃세라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이 종래 경쟁을 최소화하려는 상호작용이다. 이게 그래도 굉장히 또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그래서 텃세 하면은 세력권을 확보한다라는 거랑 종래 경쟁을 최소화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고요. 텃세의 대표적인 예 하면 은어랑 까치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은어 그 책에는 이 은어와 관련된 텃세의 예가 굉장히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면은 은어가 있고 은어 주변에 일정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 안으로는 이 은어의 가족을 제외한 다른 은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어는 물고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은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으면 이 물고기들이 세력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서로의 세력권을 절대 침범하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텃세인 거지. 사실 인간 입장에서 보면 이걸 텃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서로 영역을 나눠 놓는 거지. 근데 그게 사실 근본적으로 가면 생물학에서 텃세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네 영역 해, 여기부터 내 영역 할게, 이렇게 나눠 놓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텃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순위제.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있나요? 순위제가 뭔지 이해를 못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너무 직관적으로 잘 이해되는 그 순위제 맞고요. 이 순위제 하는 애들은 EX가 닭하고 큰 분량인데, 이게 요즘은 모르겠어. 너네들은 이제 동물 다큐 이런 거를 어릴 때 많이 안 볼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동물 다큐 이런 걸 되게 많이 보면서 자랐거든요. 딱히 그러니까 제가 생물학적인 그 관심이 어릴 때부터 되게 높았기 때문에 본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어도 유튜브가 없었는데 집에서 뭐 하겠어. 뭐 TV에 나오는 막 동물의 왕국 이런 것도 막 동물 다큐 이런 거 보겠지. 그래도 다른 막 뉴스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재밌을 거 아니야, 초등학생이. 그래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은 뭐 유튜브 너무 재밌는 게 많으니까 딱히 안 봤을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특정 관심에 의해서 좀 봤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동물의 왕국이나 어떤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항상 싸우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 항상 싸우고 있는 애들은 뿔이 달려 있어갖고 뿔이 달린 소끼리 막 뿔을 부딪히고 있다던가, 그리고 양 중에 이렇게 뿔이 되게 크게 달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막 뿔을 부딪히고 있다던가. 보통 그렇게 싸우고 있는 애들은 다 순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위제라고 하는 게 이 집단 안에서 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미친 듯이 싸워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순위가 한번 다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 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위를 결정해 놓으면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개체군 내 상호작용 중에 텃세가 가장 극단적으로 종래 경쟁을 피하는 경우라서 저렇게 키워드로 정리해 놓은 것 뿐이지, 사실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상호작용들은 다 종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거 실제로 너네 문제를 그렇게 물어봐. 문제가 어떻게 물어보냐면, 문제에서 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 텃세, 가족생활, 순위제 이런 걸 놓고, 순위제는 종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OX. 맞아요. 텃세는 종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OX. 맞아요. 가족생활은 종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서술형으로 넘어가. 서술형에서는 종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텃세라고 적어야 돼요. 이게 좀 특이한데, 텃세는 목적이 종래 경쟁을 최소화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고, 나머지 다른 상호작용들은 그거 말고도 좀 부수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좀 따로 빼주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 종래 상호작용들은 다 종래 경쟁을 최소화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종래 경쟁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건 이거. 나머지 다른 것들은 그냥 했는데 종래 경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 거지. 그런 좀 개념적인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좀 답해줘야 되는 게 달라지는데요. 이건 이제 후에 아예 문제의 형태로, 질문의 형태로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 그걸로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그래서 순위제는 이제 저렇게 순위를 서로 막 싸워갖고 순위를 한번 결정해놓고 나면 더 이상 안 싸워. 대신에 거기 그 순위제를 사용하는 집단 안에 먹이를 주잖아? 그러면 순위 순서대로 먹는 거지. 그러면 매번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한번 경쟁을 크게 해서 순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 순위를 따르는 거지. 대신에 거기다 새로운 개체를 집어넣으면 또 미친 듯이 싸웁니다. 순위가 새로 결정돼야 되니까. 그래서 닭이라는 얘가 있는 거예요. 너네 이제 시골 닭장을 별로 뭐 가본 학생들은 가봤겠고 안 가본 학생들은 안 가봤을 텐데, 그 원래 쌈탁이란 말이 왜 있냐면, 닭들은 진짜 미친 듯이 싸우거든. 근데 우리가 흔히 싸우고 있는 닭장을 볼 일은 별로 없어. 왜냐면 우리가 이미 가서 보는 닭장들은 대부분 순위가 결정된 닭장이고, 근데 그 순위가 결정된 닭장에 새로운 닭 한 마리만 집어넣으면 걔네들은 다시 또 미친 듯이 싸웁니다. 그래서 뭐 쌈탁이란 말이 있는 거고 닭싸움이란 말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뭐 사실 닭싸움은 뭐 닭을 비슷하게 묘사를 해서 하는 거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순위제 그 대표적인 게 닭 큰 분량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제로 넘어가서, 한 개체가 개체군 전체 행동을 결정하는 것 하면 늑대랑 기러기가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리더제 하면 가장 크게 떠올리는 게 뭐야? 너네 리더제 뭐야? 사자. 그쵸? 근데 사실 이건 좀 엄연히 따지면 되게 애매한 예라서 잘 안 다루긴 하는데요. 사실 사자는 리더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자가 리더제라는 인식이 강한 이유는 뭐라서 그래? 라이온킹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사실 사자는 가족 생활이 극단적으로 크게 커진 게 사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자 집단은 왕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왕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리더제는 리더를 뽑는 거거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일가 친척이 모였어요. 그 조부모님까지 해서 일가 친척이 모였어요. 누가 왕이야? 조부모님이 왕이잖아. 가족들이 모이면 리더를 따로 선출할 필요가 없이 리더가 당연히 설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가족 생활로 봐요. 그치? 그래서 사자는 어차피 가족군 집의 모임이기 때문에 가장 연장자가 자연스럽게, 그냥 그 가족 내의 연장자가 자연스럽게 리더를 하는 개념에 가깝고요. 리더제는 리더를 선출하는 개념이거든. 가장 강한 개체. 서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데, 일단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긴 하는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긴 하지. 다만 그래서 사자를 리더제의 대표적인 예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서술형을 적는데 리더제의 대표적인 예로 고르시오 했을 때 적으시오 했을 때 사자를 적잖아? 그럼 선생님마다 맞게 하는 선생님, 틀리게 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빼버려. 굳이 사자를 넣지 마. 외울 때부터 사자가 아닌 다른 것들로 외워두면 돼. 그러면 시비 걸릴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 각 개체가 분업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사회생활이 되게 다들 많이 혼동하기 쉬운 개념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간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건 아부잖아. 얼마나 사회생활을 잘하는가. 이거는 아이고 부장님 재밌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보통 사회생활이라고 하니까. 근데 동물들 얘기잖아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분업, 이게 이제 사회생활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의 예로 하면 꿀벌, 개미, 가장 대표적이죠. 꿀벌은 알 낳는 애 따로, 일 하는 애 따로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개미도 여왕개미 따로, 알 낳는 애 따로, 그 다음에 일하는 애 따로, 일개미 따로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전투하는 병정개미 따로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보면 되겠고, 4번 개체군의 연령분포 봅시다. 원래는 군집까지 또 마무리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군집 한 반 정도까지는 하는 게 목표였는데 어렵겠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개체군의 연령분포,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만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닌 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만 살짝 봐두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가 생식 후 연령층, 중간이 생식 연령층, 밑에가 생식 전 연령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맨 위에 생식 후 연령층은 더 이상 생식이 불가능한 나이에 도달하는 연령층을 얘기하고요. 생식 연령층이라고 하는 건 현재 한창 생식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을 얘기하고요. 생식 전 연령층이라고 하는 건 생식이 아직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은 연령층을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2차 성징 전, 그러면 생식 전 연령층인 거고, 2차 성징 이후부터 노년기까지 접어들기 전, 요 사이가 되면 생식 연령층인 거고, 노년기에 들어가면 생식 후 연령층, 이렇게 나뉜다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밑으로 갈수록 어린 애들이란 말이야. 그냥 딱 그것만 알고 보면 되게 당연해. 첫 번째 거는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어린 개체로 갈수록, 연령층으로 갈수록 개체수가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개체수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 어린애들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생식 연령층에 올라오면 더 많은 자손을 낳을 거고, 더 많은 자손 때문에 더 계속 늘어날 거다. 이게 발전형 그래프인 거고, 안정형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생식 연령층과 생식 전 연령층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니까 개체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쵸? 이게 안정형이 되는 거고, 쇠퇴형 그래프 같은 경우는 생식 연령층보다 생식 전 연령층이 적어. 그럼 이건 앞으로 갈수록 개체수가 더 줄어들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탄생하는 아이의 수가 너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인구수가 계속 인구 절벽이 되게 심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보통 그런 게 이제 쇠퇴형 그래프인 거겠죠. 근데 사실 이게
어, 유튜브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 별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줄어드는 게 어떤 점에서 문제냐면,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돈을 벌어 먹을 때 어린애들 상대로 해야 되는 어떤 장사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건 맞긴 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자연계에서 인구수가 됐든 어떤 생물군이 됐든 어떤 생물 개체군이 됐든 개체수가 조절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 근데 인간은 최근에 개체수 조절 없이 계속 늘어만 왔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감소하는 시기인 거야. 감소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나면 다시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뭐 이것저것 이런 이유 때문에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원래 그 개체군 내 개체들이 보기엔 그게 인위적으로 보여. 그래서 저는 딱히 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 인구수가 좀 줄어들면 어때? 개인적으로 솔직히 사람이 많아야 국가가 발전하는가가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잖아. 사람이 많아야 국가가 발전하는 건 옛날처럼 생산 제조업 할 때나 그런 거고,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주로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즘 제조업 사람이 합니까? 아니잖아. 이거 뭐지? 예. 요즘 제조업을 이제 요즘 제조업을 이제 기계가 하니까 사실 인구수가 많아야 되냐 적어야 되냐 뭐 이런 거는 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인재풀의 의미는 있을 거야. 중국이 똑똑한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똑똑한 사람의 비율은 한국이 더 높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구의 2%가 똑똑하고 걔네는 인구의 1%가 똑똑하면 걔네가 훨씬 많잖아. 이제 그런 거에서 차이는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중국처럼 인구가 늘어날 게 아니면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일단 뭐 난 그렇게 생각한다.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은 잘라서 올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잡담을 하면 안 되는데 잡담을 잠깐 좀만 더 해보면, 예전에 제가 고3 영상 고3 수업한 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 악플이 달렸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악플이 달린 거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우리 학원 학생이 아닌 누가 와서 이걸 봤길래 대체 여기다 악플을 달았나. 그럼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만한 가설이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어쩌다가 실제로 제 영상들 중에서 그 학원 학생들만 본 것 같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막 되게 조회수가 많이 찍혀있는 게 있긴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조회수가 어느 정도 찍혀있는 거는 대부분 니들이 그냥 켜놓고 제대로 안 보니까 좀 땡겨봤다가 뭐 새로 고침도 됐다가 이러니까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텐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외부 유입으로 본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알고리즘을 탄 거지. 물론 알고리즘 탔다고 내가 막 떡상할 건 아니지만, 떡상할 수 있는 영상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본 건지, 그렇게 해서 봤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악플을 단 건지, 아니면 학생놈의 새끼가 내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익명성 뒤에 숨어서 나한테 악플을 단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악플 자체가 너무 신기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렇고요.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까지는 좀 하고 마무리 해야 되니까 주기적 변동 얘기는 해볼게요. 일단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 생태계 파트에서 변동이라는 걸 다룰 때 장기적 변동, 단기적 변동이라는 게 있고 주기적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장기적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변하게 되는 변동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실 장기적 변동의 핵심은 또 어떤 것도 있냐면, 한 번 생긴 변화가 원상복구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경우, 이런 건 이제 장기적 변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구수가 전체적으로는 증가해도 어떤 특정 연수엔 인구수가 좀 줄어드는 해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프가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 그래프를 자세히 봤을 때는 내려가는 데도 있고 올라가는 데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으로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건 보통 단기적 변동. 그래서 단기적 변동에 의해서 개체수가 원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크게 증가하거나, 원래 우리는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줄어들거나, 이런 단기적 변동이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쫓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어떤 동물군의 개체수라고 했었는데, 얘가 어떤 갑자기 큰 사건을 맞아서 개체수가 여기까지 떨어졌어. 근데 그러고 났더니 원래대로 다시 이런 변동에 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여기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이 정도 올라와서 여기서 크게 또 다시 변동 없이 이렇게 또 개체수가 되게 적게 유지되는 거야. 이런 건 이때 생긴 변화가 이 이후로 꽤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거지. 이런 건 이제 일종의 장기적 변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장기적 변동, 단기적 변동은 나누려고 하면 나눌 수 있는데 너무 좀 어려워지고 좀 그래서요. 예전에는 좀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 문제를 좀 끌고 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대비를 좀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장기적 변동 자체를 거의 안 다룹니다. 아마 그 정상적인 선생님들이라면 장기적 변동을 그냥 아예 언급을 잘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빼고 단기적 변동 쪽을 얘기하면 얘는 보통 단기적 변동이 곧 주기적 변동이랑 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단기적 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거기에 적혀있는 계절적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계절은 1년에도 여러 번 바뀌니까 굉장히 짧게 일어나는 변화잖아. 그리고 계절은 그 계절이 내년에도 다시 돌아오잖아. 그래서 주기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계절적 변동이 있는데, 위에 있는 그래프, 돌망울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그래프 부터 해서 그 뒤로 그냥 다음 주에 합시다. 어차피 5분 안에 이걸 다 설명할 수도 없을 것 같고.